예. 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트 디트 PT의 유기화학에 올해부터는 제가 새로이 위클리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지금부터 5월달까지 거쳐서요. 16회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갖다 매주마다 내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그 해설 강의를 지금 제가 찍는 겁니다.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주 개망신스럽습니다. 아주 뻘쭘한데요. 혼자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팀도 없이요. 교실에서 지금 뻘쭘하게 혼자 찍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계속 찍어서요. 그래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올려드릴 테니까 뭐 문제 수가 작아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충분히 많이 풀고요. 여러분들께서 공부하는데 제가 선생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선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올해는 이 위클리 테스트를 활성화시키며 많은 수험생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1회입니다. 1회 문제에서는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요. 문제를 조금 쉽게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진도에 맞춰서 갑니다. 쭉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현재 진도에 맞춰서 제가 그 부분까지 강의를 하는데요. 이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도에 딱 맞아 떨어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으면은 제가 수업할 때 강의하면서 지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요 범위는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라고서 말을 하면요. 그때 가서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주는 센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산송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산송도를 비교할 때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산송도를 비교하는 요인을 11가지를 알려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대략적으로 기억하시죠? 뭐 전기 음성도, 결합 페리너지, 인덕티브 에펙트, 솔베이션, 혼성화, 공명, 에놀레이트 음이온, 아로매티시티에 대한 설명은 아직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메탈린 컴파운드, 그 다음에는 수소결합이다라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산송도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라고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이 화합물과 이 화합물의 산송도는 그 중에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가 이런 거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떠오르기 위해서는요. 기존에 있는 내용을 기가 막히게 잘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요 원리로 문제를 푸는 거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한번 문제를 보시면요. 둘 다 카복시산입니다. 둘 다 OH가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걸까요? 아마도 카복시산의 요 수소가 가장 산성도가 클 겁니다. 그러면 요 산성도와 요 산성도를 비교해 보십시오라는 문제가 될 것이고요. 둘 중에 산성도가 큰 놈이 누구겠습니까? 라는 건데요. 요거는 아마도 여기에 음이온이 딱 생기게 되면요. 요 수소 이온을 내보내서요. 이온이 생기게 되면 그 옆에 있는 OH에 있는 수소와의 수소 결합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화합물은 서로 간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수소 결합이 가능하고요. 수소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요 음이온이 안정하다의 의미성을 담고 있겠지요. 그러면 음이온이 안정하다. 그러면 항상 유기화학적 논리의 기본 베이스는요. 음이온이 안정하다. 안정하면 약염기고요. 그의 짝산은 강산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논리의 베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왼쪽에는 수소결합이라는 개념을 떠올리면 되겠군요. 그래서 기억 지문은 맞는 지문이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거 봅니다. 두 번째 것도 역시 화합물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소의 산성도를 비교해 주는 겁니다. 아마도 요 수소와 요 수소의 산성도를 비교할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원리를 선택할 것이니 여러 가지 원리 중에서 어떤 원리를 선택하여서 이 원리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마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산성도를 따질 때는 그의 짝염기를 본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서 수소이온이 조금 나가면은 음이온 될 거고요. 여기서 수소이온 나가게 되면 음이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음이온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질소가 여기 있고 요건 한 달이 걸러 있지요. 그러면 요 사소한 차이로 인해서 산성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니? 라는 겁니다. 아마도 피리딘 계통이기 때문에 공명 안정화가 될 겁니다.
그럼 공명 안정화를 그리게 되면 전자가 밀려 들어오면서 전자가 밀려 나가지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질소에 마이너스를 띤 공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요놈일 경우에는 전자가 밀려 들어왔다. 그러면 이렇게 밀려 나가면 마이너스가 여기 생기죠. 그리고 전자가 또다시 밀려 들어오면 전자가 밀려 나가면 마이너스가 여기 생깁니다. 말하자면 질소는 건너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차이점은 요건 전기 음성도가 큰 질소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습니다가 가능하고, 요거는 탄소에만 마이너스를 띄기 때문에 아마도 전기 음성도와 공명의 개념을 두 개를 묶은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전기 음성도가 큰 질소에 마이너스를 띄는 이 음이온이 안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안정하다면 약염기다, 그의 짝사는 강산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잘못되었구나 라고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것도 동일합니다. 항상 수소의 산소들 비교해 주는 거니까요. 요 수소와 요 수소의 산소들 비교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항상 수소가 나간 그의 짝염기를 따져줍니다. 그러면 얘의 짝염기는 여기가 나가버렸다, 질소가 마이너스를 띄죠. 나가버렸다, 질소가 마이너스를 띄겠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소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데 그 주변이 다르죠. 그 주변을 가만히 보면요. 자, 오른쪽 화합물은 시아나이드기가 붙어 있습니다. CN3중결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자가 밀려 들어오면서 밀려 나가면서 전자가 질소가 마이너스를 띄는 공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놈은 음이온이 공명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왼쪽에 있는 화합물은 공명 구조가 불가능하죠. 넘어가면 어떻게 넘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화합물은 음이온이 공명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음이온이 안정하다, 안정하면 약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산소들은 이런 순서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도 틀렸네요. 정답은 1번 기형만 맞는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즉 배웠던 11가지 내용 중에서 거기에 있는 화합물의 예시만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시를 기가 막히게 외워놓으면요. 이런 새로운 화합물이 떠오를지라도 실제 시험에서 나올지라도 아 이거는 아마도 이런 내용과 이런 내용을 묶어서 문제를 푸는 거겠지라는 감이 섭니다. 이제 아직은 1월이에요. 그러므로 너무 마음만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공부하다가 7월이라 8월달쯤 되었을 때는 이런 정도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2번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거든요. 자, 기억 지문은 그냥 공명구조를 전부 다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 있는 공명구조를 뭐 다 그릴 줄 안다 만다 뭐 이런 것은 큰 의미성이 없어요. 하나의 예시만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요게 이렇게 바뀌려면 전자가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전자가 밀려 나가면 되겠군요. 그러면 이렇게 구조가 그려지겠군요. 이것처럼 요 화합물의 공명구조는 전자쌍이 밀려 들어오면서 전자쌍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의 공명구조를 줄줄줄줄줄 그려낼 줄 아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문제를 보시면서는 아 요렇게 공명이 그려지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공명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연습해 보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왜 여기가 마이너스를 띄니 여기가 왜 플러스를 띄니 여기는 왜 마이너스를 띄니 라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형식전화겠죠. 공명구조 그리는 연습을 하며 그 다음에 형식전화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과연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가 라는 개념만 파악한다의 개념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이런 공명구조를 그리는 연습과 형식전화를 파악하는 문제로서만 생각할 것이지 이 공명구조를 뭐 다 그릴 줄 만다 모른다의 개념은 굳이 생각할 필요성이 없고요. 이 정도의 기억 지문은 한번 연습해 보는 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요. 자, 카빈이라는 물질입니다. 아직은 배운 적이 없어요, 저에게. 아직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배운 적은 없습니다만은 카빈이라고 부르는 물질 중에 구조를 갖다 그려내줬죠. 싱글렛 카빈, 트리플렛 카빈이라고 했습니다. 싱글렛 카빈, 트리플렛 카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가요? 의미성이거든요. 약간의 애매함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생겨먹었죠. F가 있고요. F가 있고 트리플렛 카빈은 이 탄소의 혼성 오비탈이 sp거든요. 그러니까 p 오비탈 하나가 이렇게 있고 하나는 또 90도 각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전자가 각 하나씩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요거를 트리플렛 카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싱글렛 카빈은
요 탄소의 혼성 오비탈이 sp2입니다. 그러니까 120도 각도에 이렇게 F가 두 개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엔 F의 전자쌍과 여기는 p 오비탈이 있는 겁니다. 요건 p 오비탈이죠. 좀 더 자세히 그림을 그리면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탄소가 있으면 F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F가 하나가 120도 각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sp2의 전자쌍이 있고요. 그 다음에 p 오비탈이 하나가 비어 있는 것을 우리는 싱글렛 카빈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구조를 그려놔 주고요. 구조를 이렇게 그려놔 줬는데, 이렇게 그려놔 주고 둘 중에 안정한 놈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걸 파악해 보는 겁니다. 이럴 때 구조를 가만히 보면요, 요 놈은 F에 있는 전자쌍과 비어있는 p 오비탈 간의 오버래핑이 가능합니다. 싱글렛 카빈일 경우에는 이런 오버래핑이 가능하게 되고요. 항상 유기화학에서는요, 나중에 배우게 되는 하이퍼 컨주게이션이라고 부르는 개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간에 어떤 오버래핑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당히 안정화된다의 의미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싱글렛 카빈이 트리플렛 카빈보다 더 안정하다라고 하는 니은 지문은 틀릴 바는 없구나. 이런 구조 그림을 보면서 구조 그림을 그릴 줄 안다 모른다 보다 이 구조 그림이 제시되어 있으면 그 그림을 보고 요 구조 그림은 다른 것보다 안정할 것이다 라는 화학적인 개념을 느껴보라 라는 취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은 지문에서는요, 싱글렛 카빈은 트리플렛 카빈보다 좀 더 안정하다라는 개념은 틀릴 바가 없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디귿 지문은 간단합니다. 유전상수가 크다는 것은 더 극성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용매의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값을 유전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유전상수가 크다는 것은 그 용매가 더 극성 용매입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몇 가지 화물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물하고 메탄올이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유전상수가 큽니까? 이런 말은요, 누가 더 극성이 큽니까? 라는 문제인 겁니다. 이럴 때 알킬기가 있으면 항상 비극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알킬기가 하나 있는 거하고 없는 걸 비교하면 알킬기가 없는 물이 유전상수가 큽니다 라고 파악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아세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일반적인 탄소와 연결되어 있는 프로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요거는 탄소와 산소의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전자가 넘어갑니다. 즉 이렇게 공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공명 구조가 가능하고요.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를 띤 분자가 분자 내에 있기 때문에 이놈은 극성이 큽니다 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세톤은 프로판보다 극성이 큽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고리를 띤 화합물과 고리가 아닌 이서 화합물을 비교해 보라고 하면요, 항상 고리를 띠고 있다는 것은요, 비극성 부분이 몰려 있다의 의미성인 겁니다. 비극성 부분이 몰려 있다는 얘기는 비극성이 큰 역할을 못합니다의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고리를 띠고 있는 것은 비고리보다 극성의 정도가 조금 더 큽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각각 유기화학에서 많이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유기화학의 용매들인데요, 이런 용매들의 극성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공부를 천천히 해 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숙달될 수 있는 편안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못 푼다 해서 너무 기죽거나 좌절하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3번 한번 가볼까요? 문제 3번은요, 일반학 문제군요. 유기 문제라기보단 일반학 문제고요. 일반학의 핸더슨 하세바우식을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겁니다. 핸더슨 하세바우식은요, pH는 pK 플러스 로그 3분의 염기입니다. 이럴 때, 자, 문제를 가만히 보면요, 물과 이서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인데 전하를 띤 화학종은 물에 녹고 전하를 띠지 않는 화학종은 이서에 녹는다라는 단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 벌어지는 사실인 겁니다. 이랬을 때 두 가지 화물에, 자, 이와 같은 카복실릭 애시드의 pK 값은 4.8 그랬고요. 이와 같은 아민의 짝염기의 짝산의 pK 값은 10.7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핸더슨 하스바흐식을 제시해줬죠. 그리고 중요한 포커스는요. 바로 이 부분이죠. 물질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화학종이 100대 1의 비율 이상이 있어야만 분리된다고 가정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 형태보다 100배 이상 우세할 때 그때 그 물질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서층과 물층에 녹아 들어가는 화학종이 과연 누구겠는가라는 것을 파악해 보라라는 문제가 될 겁니다. 한번 가봅니다. 두 가지 화학종이 모두 물층에 녹게 하려면 물층의 pH는 6.8부터 8.7 사이로 맞춰 주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핸더슨 하스바흐식에서는 pH는 pKa 플러스 로그 산성형분의 그의 짝염기입니다. 이게 핸더슨 하스바흐식이거든요. 자, 먼저 6.8의 의미성을 한번 봅니다. 카복시산의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산이 이런 카복시산입니다. 자, 요 놈입니다. 요 놈. C6H11COOH. 요 놈의 pKa 값은 4.8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6.8이 과연 어떤 의미성이냐라는 걸 파악해 봅니다. pH가 만약에 6.8이면요. 얘의 pKa 값은 4.8이고요. 플러스 로그 산분의 염기, 산성형은 아마도 이렇게 되겠죠. COOH가 될 것이고 염기성형은 그의 짝염기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딱 쓰면은 요건 딱 넘기면 요거 얼마죠? 2입니다. 그러면 2는 요거 넘기면 2죠. 그러면 2는 로그 산성형분의 염기성형입니다. 라고 쓰니까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COH 분의 이렇게 돼서 COO 이온입니다. 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분의 이거에다가 로그를 붙인 값이 2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 부분이 100이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이 10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만약에 1이면 얘는 100이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pH가 6.8로 맞춰놓게 되면요. 얘가 100이면 얘가 1이니까 100대 1의 비율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pH 6.8에서는 이런 형태가 얘 형태보다 100배 우세합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요. 즉 이온의 형태가 중성의 형태보다 100배 이상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100배 이상 우세하다면은 분리된다라고 가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이런 형태로 존재할 것이므로 이 음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놈은 요건 물에 녹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pH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pH가 6.8보다 크게 되면요. 6.8보다 크면 자 정리해 볼까요? pH가 6.8보다 크면 자 예를 들면 7.8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3입니다. 그러면 얘는 1이면 얘는 1000이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배보다 더 커지는 꼴이 되겠죠. 그럼 pH가 6.8보다 크게 되면 카복실릭 애시드는 카복시산은 자 요놈은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우세할 것이고 카복시산은 물에 녹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pH가 6.8보다 크면 카복실릭 애시드는 물에 녹는 형태인 이온으로 존재하게 되고요. 그러면 물에 녹습니다라고 표현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8.7이 도대체 무슨 의미성인가라는 걸 요걸 한번 더 짚어보죠. 8.7이면 그 얘놈의 짝사는 10.7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죠. 핸더슨 하스바흐식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pH가 8.7입니다. 제 pK 값은 10.7이라 했죠. 플러스 로그 산성형분의 산성형 그냥 HA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그의 짝염기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나요? 이렇게 써볼까요? 자 이렇게 돼요. 아민 화합물 맞죠? C6H 하나 맞네요. 이렇게 돼서 NH3 플러스 형태가 산성형이고요. 그의 짝염기 형태는 바로 중성형인 염기성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겠죠. 얘의 pKa 값이 10.7이니까요. 이게 핸더슨 하스바흐식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걸 정리하면 이건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로그 산성형은 바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짝산 형태고요. 염기성형은 그의
역작염기의 형태가 됩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돼요. 여기다가 로그를 붙인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100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얘가 100입니다 라고 볼 수 있고 얘가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pH가 8.7보다 작으면 이제 쓸 수 있겠습니까? pH가 8.7보다 작으면 아민의 화합물은 산성형으로 우세하게 존재할 겁니다. 100배 이상. pH가 8.7보다 작으면 아민 화합물은 산성형으로 100배 이상 우세하게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민 화합물은 산성형으로 존재할 때 양이온을 띠니까 이놈이 물에 녹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카복실산은 pH가 6.8보다 크면 얘가 우세합니다. 100배 이상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세한 형태로 존재하니까 이놈이 카복산은 물에 녹아요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민 화합물은 pH가 8.7보다 작게 되면은 산성형인 양이온 형태가 100배 이상 우세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놈이 양이온을 띠기 때문에 물에 녹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화합물이 모두 물속에 녹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pH가 6.8보단 커야 되고 8.7보다는 작으면 카복산은 음이온으로 존재하니까 물에 녹을 것이고 아민은 양이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에 녹습니다 라고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정답 기억은 정확한 표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두 가지 화학종이 모두 물에 녹게 하려면 물의 pH를 6.8과 8.7 사이로 맞춰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지문은 맞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카복산이 물층에 녹고 그러면 어디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6.8보다 작으면 돼요. 이번엔 아민을 이소에 녹게 만들고 싶습니다. 아민을 이소에 녹게 만들려면 pH는 12.7보다 커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똑같이 정리할 수 있겠군요. 아민이 요게 12.7이군요. 12.7이군요. 그러면 넘기면 이 부분 2가 되겠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겠군요. 요게 2니까 얘가 1이면 얘는 100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요번에는 중성 형태가 100배 커집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중성 형태가 되니까 요놈은 어디 녹습니까? 이소에 녹아요. 그러면 12.7보다 크게 되면 아민은 이소에 녹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정답 니은은 물층의 pH는 12.7보다 커야 합니다 라는 표현도 틀릴 바가 없구나 라고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세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카복산이 이소층에 녹고 아민이 물층에 녹게 하려면 물의 pH는 2.8보다 작아야 한다 그랬거든요. 이번엔 카복시산을 이소층에 녹이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이 정리해보면 이거죠. 여기가 2.8이 되겠군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군요. 그러면 똑같이 가보면 이 상태니까 요놈이 100이면 요놈이 1이구나가 되겠죠. 그러면 중성 형태가 음이온 형태보다 100배 이상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중성은 물이 아니라 이소에 녹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카복시산을 이소에 녹일 수 있는 것이고요. 2.8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카복시산은 이소층에 녹습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게 물론 뭐 유기화학적 지식과 일반학적 지식을 합쳐서 문제가 한번 나와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께서 3년기 파트의 일반학을 충분히 공부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유기화학에서도 이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일반학과 연결지어서 두 개를 갖다가 같이 보는 관점으로 이렇게 공부가 되는 문제였으면 합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습니다. 문제 4번 가볼게요. 자,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10의 5.5승이다 그랬거든요. 자, 어떻게 구하나요? 얘가 산일 때 역할은 pK 값이 4.7. 얘가 산으로 역할을 할 때 pK 값은 10.2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의 평형상수 값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일반학에서의 역규칙과 다중평행 규칙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얘가 산의 역할을 한다. 반응식을 한번 써볼까요? 카복실리기 시드죠. 아세트산입니다. pKa 값이라는 것은 의미성이 뭡니까? pKa가 4.7 그랬습니다. pKa의 의미성은 산이 물한테 수소 이온을 제공해 줄 때의 식 맞죠? 기억납니까? 그러면 이놈이 물한테 수소 이온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H3O 양이온 되겠죠. 그리고 카복시산의 이온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럴 때 평형상수식이 Ka식이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붙인 값이 4.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의 평형상수인 Ka 값은 10의 마이너스 4.7승이구나 라고 확인해 줄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얘가 산일 때 값은 얼마인가요? 10점이라 그랬어요.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요놈이죠. 그 음이온이 물 만나서 얘가 산일 때 수소이온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H3O 양이온 되고 그 다음에 요 음이온 되겠죠. 요때의 평형사수 Ka 값은 역시 pKa 값이 10점이니까 얘는 값이 10의 마이너스 10.2승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요 지금 이 반응의 평형상수 값을 물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요 반응이 아니죠. 요 반응의 역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요거를 역으로 쓰게 되면요. 거꾸로 그대로 한번 써보자고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H3O 양이온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물이 됩니다. 라는 것을 쓸 수 있겠죠. 평형에서의 규칙이 뭔가요? 화학 반응식을 거꾸로 쓰면 평형상수는 역수를 취하여라 라는 겁니다. 이걸 역규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반응의 평형상수 값이란 것은 이걸 Ka 뭐 다시라고 값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값은 10의 마이너스 10.2승분의 1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요. 평형상수의 역규칙인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관한 요 반응식 요거 1번이라고 할까요? 요거 1번이라고 하고요. 요거 2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식과 2식을 두 개를 더하게 되면요. 1식과 2식을 두 개를 더하면은 이렇게 날아가죠.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죠. 날아가면서 여기에 있는 이 반응식이 나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1식과 요 2식을 더한 거예요. 요 식에 거꾸로 쓰고요. 거꾸로 써서 평형상수의 역규칙을 이용해 줘서 평형상수 값이란 것은 역수로 사용해 준 겁니다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놈을 1식, 요놈을 2식이라고 했었을 때 두 식을 더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화학에서의 다중평형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죠. 화학 반응식을 더하면 평형상수는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반응의 평형상수란 것은 바로 요거 곱하기 요거 아니겠는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곱한 값입니다. 요거 두 개를 곱한 값이니까 결론적으로 10의 5.5승입니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러므로 정답은 10의 5.5승입니다. 라는 이 말이 틀릴 표현이 아니구나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유기화학 시간 때는 아마도 안 가르쳐 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자동히 알게 되는 거고요. 이런 일반학적 지식과 유기화학적 지식이 같이 맞물려주는 그런 수험생이 되었을 때 좀 더 실력 있는 수험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 거는 쉽죠. 자, 정반응에서는 얘가 산입니다. 얘가 산일 때 pK 값은 25지요. 역반응에서는 얘가 산입니다. 얘가 산일 때 알코올입니다. pK 값은 약 16 정도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pK 값은 작을수록 강산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놈이 강산이에요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요놈이 약산이에요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약산의 짝임기는 강염기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강산의 짝임기는 약염기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화학 반응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역반응 우세죠. 역반응 우세하면 K값은 1보다 작아요 라고 판할 수 있죠. 정답은 니은은 틀렸구나 라고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알아듣고 있는 거 맞겠습니까? 수험생 여러분? 이 정도는 충분히 알아듣고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자, 이것 한번 볼까요? 똑같이 가볼까요? 에스터입니다. 에스터의 pK 값은 아직 안 알려드렸군요. 요 수소의 에스터의 알파 수소의 pK 값은 약 25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놈은 알코올입니다. 16 정도인 겁니다. 그러면 결정 났죠?
위에과 상황이 똑같습니다. 평형사수 K값은 1보다 작다라는 것은 확인해 줄 수 있으므로 정답은 기역과 D것이 맞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화물의 pK의 값이 제가 외우라고 했던 것 이외에도 어떤 것이 나오게 되면 그때마다 다 외우십시오. 자, 참고적으로 두 가지만 더 외울까요? 지금? 자, 보통 알데히드나 케톤입니다. 알데히드거나 케톤 똑같아요. 요걸 카보닐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탄소를 알파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소를 알파수소라고 부릅니다. 알데히드나 케톤일 때는 알파수소의 pK의 값은 약 20 정도입니다. 라고 외울 수 있겠어요? 자, 외워주시죠. 알데히드거나 케톤일 때는 알파수소의 pK 값은 20 정도입니다. 라고 외워주세요. 그리고요. 에스터가 있어요. 여기가 O에 여기가 뭐 알킬기가 있으면 에스터라고 부르죠. 이럴 때 요걸 카보닐이라고 하고요. 그 옆에 탄소를 알파탄소, 그 수소를 알파수소라고 합니다. 요 알파수소의 pK의 값은 약 25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라고 외워줄 수 있겠는지요. 자, 두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외우십시오. 알데히드와 케톤일 때는 알파수소가 20 정도이다. 에스터일 때는 알파수소가 pK 값이 약 25 정도입니다. 라고 일단 외워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과정을 진행하면서 왜 20과 25로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이 정도의 값만 암기하고 넘기는 수험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4번이었어요. 문제 5번 가봅니다. 자, 문제 5번은 이 문제는요. 문제를 내다보니까 전범위에서 문제를 어떻게 내다보니까요. 이거는 아직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요. 지금 생략하시죠. 지금 생략하고요. 제가 나중에 지금은 일단 생략해서 넘기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본 다음에 보셔야 되냐면요. 방향족성이다라는 부분을 본 다음에 방향족성이다. 즉 아로매티시티입니다. 아로매티시티라고 부르는 부분을 본 이후에 그때 오셔서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알려드리고 넘기겠습니다. 자, 이 놈을 피롤이라고 부르거든요. 딱 하나만 알고 넘겨주세요. 이 놈을 피롤이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 질소에는 분명히 비공유 전자쌍이 있거든요. 여기서 딱 하나만 내용을 알고 넘기세요. 그리고 아로매티시티 부분을 본 이후에 방향족성 부분을 본 이후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풀어봤었을 때 그때 만약에 안 풀리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지금은 이 부분은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제가 하나의 내용만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걸 피롤이라고 불러요. 피롤이라고 부르는 놈에다가 수소 이온을 가해주면요. 수소 양 이온을 가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 수소 양 이온이 어디에 가서 붙는 것이 그의 짝산의 구조가 어떤 놈이 안정합니까? 라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 상당히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부분 중 하나일 겁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공유전자성이 있으니까 비공유전자성이 수소 따먹겠죠. 그래서 얘의 짝산의 안정한 구조는 바로 이놈이겠죠. 수소가 붙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되고 요건 형식전화가 플러스를 띄겠죠.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요게 안정한 구조가 아닙니다. 짝산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겁니다. 짝산은 분명히 맞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짝산의 안정한 구조는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얘의 짝산의 안정한 구조는 누굽니까? 수소이온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붙는데요?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가서 붙습니다. 잘 보세요. 질소가 있으면 여기에 가서 수소가 붙고 여기가 플러스를 띄는 요게 짝산의 안정한 구조인 겁니다. 거예요. 수소가 붙는 위치가 굉장히 독특하지요. 수소가 붙는 위치가 질소의 바로 옆에 탄소에 가서 수소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카보캐타이온을 띄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가요? 하면요. 전자가 넘어가는 공명 안정화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돼서요. 이렇게 되고 플러스를 띄고 이게 수소가 붙었지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전자가 넘어 들어가는 공명 안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얘의 짝산의
짝산인 건 맞습니다. 짝산인 건 맞으나 짝산의 안정한 구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억 지문이 틀린 거예요. 가장 안정한 구조는 이런 화합물이며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고요. 얘의 짝산의 가장 안정한 구조는 바로 이놈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수소열이 여기에 가서 붙게 되면 그의 그 짝산이 이 짝산이 공명 안정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화합물이 가장 안정한 구조이구나. 요거 하나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요거 하나도 만약에 헷갈리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일단은 필기만 해놓으시고 넘기십시오. 그 이후에 아로매티시티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때 방향족성에 대한 개념을 깨우쳐서 문제를 풀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 문제를 풀어보셨다가 만약에 안 풀리면 꼭 저한테 질문하는 수험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 5번은 이 정도만 하고 넘기시죠. 6번 가봅니다. 6번은요. 아주 혼자 찍는 게 뻘쭘해요. 아주 미치겠네. 아무도 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서 찍고 있는데요. 아주 강의실이 뻘쭘하고 아주 기분이 언짢아요. 네. 그렇다고 누굴 데려다가 놓고 찍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학생들 데려다 놓고 찍었다? 그럼 위클리 테스트 다 맞죠? 상금 타겠군요. 그것도 반칙이어서 이거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가야 합니다. 네. 아주 뻘쭘하긴 하는데 혼자 하는 것도 뭐 뻘쭘하긴 해도 뭐 재미는 있군요. 자, 물리적 성질 봅니다. 녹는 점이에요. 녹는 점을 따질 때요. 학생들이 제일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겁니다. 대칭 구역만 봅니다. 아니에요. 항상 머릿속으로 딱 생각하시기를 끓는 점이 높으면 기본적으로 녹는 점도 높답니다. 그걸 머릿속에 먼저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끓는 점이 높으면 녹는 점도 높은 것은 기본적인데 거기에 그렇지 못한 예외로서 따지는 것이 대칭 구역인 겁니다. 근데 학생들은 대부분 다 대칭 구역만 결정격자에 쌓인다 이 측면만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함정을 파고 들어옵니다. 얘들은 누가 더 대칭이다 누가 더 구형이다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얘들은 녹는 점을 물어봤을 때는 끓는 점이 높은 게 누구니? 라는 걸 찾는 거하고 동일한 문제인 겁니다. 녹는 점의 순서와 끓는 점의 순서가 다르잖아요. 즉 수소결합이 있거나 극성분자이거나 그 극성분자의 극성 정도가 조금 더 클 때 혹은 분산력이 크거나 이럴 때 끓는 점이 높다 이 개념을 갖다 그대로 채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놈은 이 화합물은 수소 결합이 가능하고요. 요건 Cl이 있기 때문에 극성 분자인 거고요. 요거는 알킬 기반이 있기 때문에 비극성 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을 가지는 화합물은 수소 결합이 있는 화합물입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지문은 틀린 지문이 아닙니다. 이런 게 바로 함정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들으신 수험생들은. 자, 두 번째입니다. 녹는 점, 끓는 점 비교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전부 다 뭐로 비교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분산력으로 비교해주면 될 겁니다. 녹는 점의 순서와 끓는 점의 순서가 다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I가 붙어있고 CL이 붙어있고 F가 붙어있을 때 I가 붙어있는 가장 분자량이 크다. 즉 분산력이 크다. 녹는 점도 크고 끓는 점도 높습니다. 라는 니은 지문도 틀릴 바가 아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상황이 다르죠. 벤젠은 대칭 구형이기 때문에 MP가 큽니다. 라고 외우고 있습니까? 톨루에는 벤젠보다 더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분산력이 큰 겁니다. 분산력이 커서 BP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녹는 점, 끓는 점이라 했으니까 끓는 점의 순서는 맞으나 녹는 점의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디귿 지문은 잘못되었죠. 녹는 점은 벤젠이 크고 끓는 점은 톨루엔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귿 지문은 잘못되었구나 라고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자, 하나 더 보시면요. 물에 대한 용해도를 물었군요. 물에 대한 용해도를 문제가 나왔다 하면 이거 어떤 걸까요? 물에 대한 용해도는 누가 더 극성이 크니? 라는 거죠. 그럼 물은 수소결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수소결합을 하는 놈은 누가 수소결합력을 물과 잘하겠는가를 따져보면 되겠죠.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것도 OH가 있고 이것도 OH가 있으니까 둘 다 수소결합 가능. 다른 점은 여기는 알데히드고요. CHO는 C 이중결합 O의 H인 알데히드인 겁니다. 자, 구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알데히드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메틸기가 있죠. 야, 물하고 수소결합을 해야지만 물에 잘 녹거든요. 그런데
요 화물을 보면은 OH의 H와 RDD의 산소가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 얘기는 수소결합력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수소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물하고 수소결합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이놈이 녹는 건데 이 수소결합은 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서 써먹혀버린다는 얘기죠. 즉 물과의 수소결합력은 떨어질 거다라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므로 물에 대한 용해도가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으면은 요놈이 물과 수소결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더 클 겁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리얼 지문은 틀릴 바가 없습니다. 라고 확인되는 이런 문제인 겁니다. 이런 것을 만약에 지금 못 푸는 수험생들 기죽지 마세요. 끝까지 가서 10번 이상의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 이 정도의 개념이 머릿속에 섭니다. 그래서 새로운 화합물이 뜨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물에 대한 용해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네요. 고리를 띄고 있으면요. 비극성분이 몰려 있다는 거죠. 비극성분이 몰려 있으니까 비극성의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용해도는 바로 요놈이 큽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으므로 요 미음문 틀린 겁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건 맞았죠? 리을은. 그러므로 정답은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 맞는 정답은 3개가 맞습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는 문제 6번이었습니다. 문제 7번 가볼까요? 산성도를 한번 비교해보라 그랬군요. 자, 그냥 뭐 보는 순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개념으로 풀어야 될까요? OH, SH. 결국은 결합 해리 에너지죠. 즉 O보다 S는 밑에 있다, 아래에 있습니다. 사이즈가 커진다, 결합이 약화된다, 산성도가 커진다. 그러므로 쉽게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성도는 오른쪽에 큽니다 라는 기억 지문은 틀릴 바가 없구나죠. 두 번째, 페놀과 사이클로헥사놀입니다. 페놀은 그의 음이온이 공명 안정화되어 있는 사실은 분명히 알 겁니다. 그래서 페놀은 보통 pK 값이 10 정도고요. 알코올은 약 16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페놀이 산성도가 큽니다 라고 확인되어야 되겠죠. 니은 맞습니다. 똑같은 페놀인데요. 이거는 CL이 주르르르 붙어 있고 이건 메틸기만 주르르르 붙어 있습니다. 자, CL의 역할 할로젠은요. 기본적으로 전자를 당기는 화학적입니다. 그러면 음이온이 생겼다 치자고요. 음이온이 생겼다 치면은 공명을 그렸을 때 CL이 전자를 당기는 거죠. 이거는 메틸기는 전자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음이온이 생겼다. 공명을 그렸다. 음이온을 CL이 당김으로써 안정화된다. 음이온이 안정하다. 약염기다. 괴짝산 강산이에요. 그래서 산성도는 이것이 커집니다. 이 효과는 우리는 공명 플러스 인덕티브 에펙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공명 효과와 인덕티브 에펙트를 두 개를 묶어놓은 효과로 설명이 가능할 거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거 볼까요? 이 정도 화합물이라면 pK값 외우고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민 보통 얼마입니까? 암모니아, 아민 이런 건요. 약 36 정도입니다. 말단수소 pK값 얼마죠? 3중결합의 말단수소 pK값 25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pKa 값을 외우는 걸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자, 여러분 이건 카복시산, 이거는 과산화물입니다. 산소가 2개나 있기 때문에 산소도가 크다라고 하는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수소이온 빠져나가면요. 음이온 생기죠. 이 음이온은 공명 안정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소 빠져나가면 음이온 생기죠. 이 음이온이 공명 안정화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공명 안정화가 가능한 카복실릭 애시드가 조금 더 산소도가 큽니다. 라고 확인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미음은요. 자, 요거 한번 카보닐의 알파 수소, 여기에 있는 수소입니다. 3개나 있죠. 3개, 여기도 물론 3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거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자, 알파 수소 pK가 얼마나 그랬죠? 약 20 정도입니다. 알데드와 케톤일 땐 약 20 정도라 그랬고요. 에스터일 땐 약 25 정도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그러면 산성도가 꽤 큽니다. 라는 거예요. 이서일 때는요. 이서일 때는 이 수소들은 sp3 탄소의 수소는 pK의 값이 그렇게 작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놈이 산성도가 큽니다. 라는 미음 지문도 틀릴 바가 없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군요. sp3 탄소니까 약 50 정도고요. 여기 있는 수소들은 약 20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산소도 당연히 큰 것이죠. 자, 요거는 딱 보는 순간 이건 카복실산, 이건 아마이드입니다. 이건 아마이드라 불러요.
아마이드. 요건 카복실릭 애시드죠. 카복실릭 애시드는 이렇게 음연이 됩니까? 아마이드의 음연은 이렇게 되나요? 솟아 나가면 음연 되겠죠. 자, 요것만 딱 봐도 공명안정화 똑같습니다. 그럼 공명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차이점은 산소냐 질소냐죠.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분명히 큽니다. 그러므로 이 음이온이 일단 안정하고 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역시 공명과 전기 음성도의 개념을 두 개를 묶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건 산소도가 오른쪽에 큽니다. 정답은 모두 다 맞는군요. 여기 있는 화합물 전부 다 산소도가 싹 다 올바른 부등호 표시로 되어 있음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문제 7번이었습니다. 문제 8번은요. 자, 이건 간단해 보이지만요. 조금 재미있는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일산화탄소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일산화탄소입니다. 포름알데히드의 루이스 구조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포름알데히드인 겁니다. 자, 주의할 점 한 가지 볼까요? 자, 첫 번째, 일산화탄소와 포름알데히드의 탄소와 산소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주변에 전자 8개 있고 8개 있습니다. 옥텟 규칙 만족합니다. 탄소도 역시 만족하고 산소도 만족합니다. 기억 지문은 당연한 거예요. 이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지문이 재밌습니다. 일산화탄소의 쌍극적 모멘트의 방향은 탄소에서 산소 쪽으로 향한다 그랬습니다. 쌍극적 모멘트는 항상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 음성도의 개념을 보게 되면요. 탄소 2.5지요. 산소 3.5지요. 그러면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산소가 당기니까 이렇게 방향이 간다라고선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죠. 이러면은 별로 재미없는 문제죠. 자, 일산화탄소의 쌍극적 모멘트의 방향은 말이죠. 자,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됐죠.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을 갖다 보라라면요. 자, 탄소의 형식전 한번 따져보시겠습니까? 형식전은 분명히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찍을 수 있겠습니다. 산소 한번 봅니다. 얼마인가요? 플러스 1이에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형식전의 측면상 봤을 때 탄소는 마이너스 1이고 산소는 플러스 1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탄소가 전자를 당기는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은 전기 음성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식 전화의 측면으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지문은 틀린 겁니다.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은 탄소에서 산소 쪽으로 향한다가 아니라 산소에서 탄소 쪽으로 향한다라고 하면 형식 전화의 관점으로 설명을 한다라는 것을 이걸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전기 음성도로 따지면은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근데 요거는 실제로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은 그 거꾸로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형식 전하예요. 그러면요. 이거는 전기 음성도로 보는 관점과 형식 전화로 보는 관점에서 방향이 다르지요. 그렇죠? 하지만 포름알데히드는요. 형식 전화를 보던 전기 음성도를 보던 형식 전화도 0, 이것도 0이죠. 그러니까 형식 전화는 신경 쓸 것도 없죠. 전기 음성도의 측면으로 보면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의 공명의 구조를 그려봐도 이런 식으로 공명 구조를 그려질 수 있죠. 이건 마이너스를 떼는 거 맞죠? 공명의 구조를 그려봐도 탄소가 플러스 산소가 마이너스. 전기 음성도의 측면을 봐도 탄소에서 산소 쪽으로. 즉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항상 탄소에서 산소 방향으로 쌍극적 모멘트를 갖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일산화탄소는 전기 음성도로 볼 때는 이런 방향인데 형식적으로 볼 때는 이런 방향이라고 했고 과학자들이 알아보니까 이 방향이더라. 그러면 아, 여기서는 형식전화가 맞는 이론이구나 라고 취급해 주는 겁니다. 근데 두 방향은 어긋나지요. 하지만 포름알데히드는 어떤 관점으로 보더라도 항상 같은 방향이죠. 그러므로 쌍극자 모멘트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포름알데히드가 커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이유가 간단합니다. 방향이 어긋나지만 방향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일산화탄소보다는 포르말데히드가 더 극성 물질인 겁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 지문이 맞는 표현인 겁니다. 포르말데히드는 일산화탄소보다 더 큰 쌍극자 모멘트를 가진다. 이 표현의 의미성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떤 교재에서 제가 보고선 학생들이 생각을 조금만 잘못하면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 문제를 한번 갖고 와 보면서 아마도 지금 이번에 1회 시험 보신 분들 중에 이 문제 많이 틀렸을 것이에요. 자, 이제 하나 알았습니까? 형식전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방향이 반대니까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그렇게 크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얘는 어떤 경우로도 한 방향이므로 쌍극자 모멘트가 조금 더 큽니다라고선 이 화합물의 특성을 머릿속에 입력시켜 놓으면 됩니다. 문제 8번이었습니다. 문제 9번은요. 꿈과 희망을이죠. 이걸 틀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걸 틀리셨다 하면은 아직까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는 HCN의 물의 산소의 비공유전자가 수소이온을 잡아먹었습니다. 물은 브레스테드 3년기 반응에서 HCN으로부터 양성자를 제거했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죠. 뭐. 화살표의 방향까지 갖다 놓고 말을 써본 겁니다. 그 다음엔 물은 질소의 양성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공유 전자쌍을 사용해서 수소이온을 따먹어 줬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죠. 세 번째 거는 양전하로 대전된 산소의 양성자는 물로 이동되어졌죠. 물에 있는 산소의 비공유전자가 수소이온을 제거해 줌으로써 얘는 그냥 이와 같은 에스터 되고 얘는 이와 같은 옥소늄 이온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물로 이동되어졌지요. 그냥 말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냥 그림을 갖다 그려놓고 이런 그림이 어떤 멘트로 써먹을 수 있니? 라는 것만 얘기해 주는 문제고요. 난이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 문제는 아마도 모든 수험생이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틀린 수험생이 있죠. 꼭 있어요. 기죽지 마세요. 괜찮아. 끝까지 갔다 오면은 충분히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위클리 테스트 1회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산소도가 누가 큽니까? 라는 문제네요. 항상 산소도는 그의 짝임기 따집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런 걸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음이온되죠. 자, 이중결합이 있다의 의미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자가 밀려 들어옵니다. 전자가 밀려 나가요. 이걸 뭐라고 하죠? 공명 안정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놈의 짝임기는 이것처럼 공명 안정화되어 있죠. 공명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공명 안정화입니다. 안정하다, 약염기다, 그의 짝산 강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도 큰 거죠. 정답 기억 맞습니다. 이거 음연은 공명 안정화 불가능해요. 전자가 넘어오면서 나갈 게 없어요. 이중결합이 여기 있기 때문에요. 한 달이 걸러 있어서 전자가 튀어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요거는 공명 안정화가 안 되고 요건 공명 안정화가 되니까 오른쪽 게 조금 더 공명 안정화가 잘 되는 음이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이온이 약염기가 안정합니다. 음이온이 안정합니다. 즉 약염기입니다. 그의 짝산은 강산입니다. 이 표현인 거예요. 정답 기억 맞죠? 자, 산성도 물어봤습니다. 산성도가 어디가 큽니까? 라는 거예요. 자, 어디 가서 붙으면 산성도가 클까요? 더 강한 산성도를 가진 질소를 포함하는 산성도니까 그의 짝임기 보는 겁니다. 수소이온 빠져나가게 되면 음이온 되겠죠. 공명 안정화가 불가능하죠. 수소이온 빠져나가게 되죠. 음이온 되죠. 카보닐 쪽으로의 공명 안정화가 되죠. 역시 음이온이 공명 안정화가 됩니다. 이 관점이겠네요. 즉 화합물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으면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정답은 오른쪽 거 맞겠군요. 라고 확인되겠죠. 자, 수소이온을 가졌을 때 어디 가서 붙습니까? 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 화합물 한번 그려볼까요? 분명히요. 아마이드예요. 산소에도 비공유 전자가 있고 질소에도 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이온을 가해줬을 때 얘의 전자쌍이 수소이온을 제거하겠습니까? 아니면 얘가 제거하겠습니까? 이 문제입니다. 자, 어떤 놈이 더 제거합니까? 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질소가 산소보다 염기도가 크다라는 사실은 맞거든요. 그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이 화합물은 다릅니다. 즉 일반론을 일반화시켜서 풀면 틀립니다. 화합물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하는 겁니다. 화합물의 특성을 외워줍니다. 아마이드는 이건 아마이드죠. 아마이드라고 합니다. 아마이드는 항상 수소이온이 붙는 위치는 산소 쪽에 가서 붙고 산소에서 안 붙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마이드는 산소에 가서 붙습니다. 그 이유는요. 수소를 붙여 놓으면요. 이렇게 되죠. OH 여기가 플러스 되고 NH2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질소의 전자쌍이 공명 안정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중결합되죠. 이렇게 공명 안정화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마이드는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에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에 수소 이온이 달라붙는다. 꼭 그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물질도 한번 파악해 볼까요? 어디 가서 붙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분명히 여기 질소에도 전자쌍이 있고 여기에도 전자쌍이 있습니다. 이때 수소연이 붙는 위치가 바로 이쪽일까요? 아니면 이쪽일까요?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이중결합 같은 걸 힌트 포인트로 잡아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당연히 이쪽 아니고요. 이쪽입니다. 그의 짝염기가 바로 이거죠. NH 플러스 되겠죠. 이렇게 되겠군요. 그러면 질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넘어 들어오는 역시 공명 안정화된 구조. 구조 그림은 그릴 수 있겠죠? 공명 안정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요. 자, 수소 이온을 가해 주었을 때 양성자가 바로 수소 이온입니다. 수소 이온이 더 쉽게 붙을 수 있는 위치는 이 화합물, 얘의 경우에는 카본이 산소이고 이쪽이고, 예, 맞습니다. F 화합물, 이 화합물은 NH2 질소가 아니네요. 바로 N에 있는 질소 여기에 가서 먼저 붙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D급 지문은 틀렸네요.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올바른 표현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위클리 테스트 1회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첫날 처음 이제 1월달에 시험 보신 겁니다. 뭐 다 틀린 수험생도 있을 겁니다. 혹은 다 맞은 수험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틀렸다고 기죽지 마시고요. 다 맞았다고 자기 실력이 되었구나라는 건방짐은 버리십시오. 이런 문제 정도의 수준은 실제 시험장에서의 나오는 것보다 수준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를 맞췄다고 기분 좋아할 것도 없으며 또 이걸 틀렸다 그래서 기분 나빠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1월달이고요. 앞으로 한 7, 8개월간의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학습을 과정을 따라오면서 충분히 외우고 공부하는 과정에서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본인들께서 틀린 문제만을 한번 쭉 몰아놓으시죠. 틀린 문제만 쭉 몰아놓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위클리 테스트 1회부터 16회까지 가니까요. 1회부터 16회까지 가는 동안에 틀린 문제만 소팅을 쫙 해놓는다면 나중에 한 6월이나 7월달쯤에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틀린 것만 재점검해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쉬운 문제도 틀린 실력이었어 라는 것을 그 정도를 보는 관점에서 그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위클리 테스트 1회였습니다. 김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